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는 마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모두 건강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책은 조볼로의 언락입니다. 작가를 검색해보니 벌써 여러 권의 책을 쓰셨네요. 언락이라고 우리말로 소개하면 그 의미가 크게 와닿지 않는데요. 영어로 표기하면 그 의미가 더 확실하게 다가오시죠? 열쇠를 푼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풀리게 될까요? 저는 한마디로 고정관념이 풀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내 안의 가능성을 깨우는 6가지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능성, 잠재력에 대한 이야기, 자기계발서에서 많이 언급하는 진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저와 함께 그동안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푸는 실마리를 마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책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 책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법칙, 타고난 재능을 믿지 마라. 인간의 모든 편견을 뒤집은 신경가소성의 비밀. 이 책의 핵심 내용은요, 신경가소성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신경가소성은 뇌가 새로운 뉴런 연결을 형성함으로써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자체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의 뇌는 고정불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특정 과목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는 것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자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뇌가 얼마든지 성장하고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경가속성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영국 런던의 영업용 택시 블랙캡을 들 수 있습니다. 블랙캡 시험은 세계에서 가장 힘든 택시 기사 시험이라고 합니다. 근거로 신문에 난 기사를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에 났는데요. 제목만 보겠습니다. 런던 택시 기사들이 공간 기억력 특출난 이유. 자, 관련 유튜브 영상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택시기사 시험은 과연 뭘 보는 걸까요? 그건 지도나 GPS의 도움 없이 25,000개의 도로와 320개의 루트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보통 2년 6개월 정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런던의 거리와 공간을 기억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뇌는 평범한 사람들의 뇌와 차이가 있을까요? 연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블랙캡의 기사는 일반 사람들보다 해마의 크기가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예, 한마디로 영국 택시 기사는 뇌가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로 보겠습니다. 자, 서프라이즈라는 방송에 나왔던 한 부분인데요. 이 소녀는 희귀성 난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론 모토의 증상이 점차 악화되자 의사들은 감염 상태에 따라 오른쪽 뇌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뇌를 제거한 결과 왼쪽 몸에 마비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카메론은 수술 후 4주 만에 병원을 걸어 나갔으며 오히려 오른쪽 뇌를 제거한 후 언어 기능까지 회복됐다고 합니다. 2011년 카메론은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세계적인 이야기합니다. 신경과학자 마이클 머제니치가 신경가소성을 처음 발견한 후 다른 과학자들은 반발했다. 지금껏 확고부동하게 믿고 있던 사실이 틀렸다고 하니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신경가소성의 증거에 그토록 반발하던 과학자들 중에 여전히 신경가소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뇌가 고정되어 있다는 발상은 이미 지나간 시대의 이야기다. 지금 우리는 성장하는 뇌 시대에 살고 있다. 뇌가 성장하는 과정은 마땅히 찬양받아야 하며 특정 사람이 더 유능하다는 캐캐묵은 생각과 이를 기반으로 한 교육은 모두 걷어지워야 한다. 특히 그 고정관념이 성별과 인종 불평등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예. 우리의 뇌가 변하는 방식은 세 가지 방식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새로운 경로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 경로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과 반복에 의해서 경로들이 가중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뇌가 고정되어 있다는 고정관념의 혜택을 받는 학생들은 어떨까요?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어떤 반응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자기 내면에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믿었고 자기가 힘들어서 쩔쩔맬 때는 그것이 바닥나 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자신은 질문에 대답은 해도 되지만 질문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남들이 실은 자기에게 타고난 재능이 없다고 눈치챌까봐 어렵고 힘든 상황을 숨기려 노력했다. 또 다른 이유는 그런 평가가 나는 굳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결국 소수의 학생이 다른 이들이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이미 지닌 채 태어났다는 생각은 아무 재능도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이나 재능을 타고났다고 생각하는 학생에게 똑같이 해롭다. 자,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은 2008년 하버드 대학교 졸업연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일에도 실패하지 않고 살기란 불가능합니다. 너무 조심스럽다 못해 아예 사는 것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실패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조차도 애초에 실패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 뇌는 얼마든지 성장하고 바뀔 수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뇌는 수학, 과학, 미술, 문학 혹은 그 밖의 다른 과목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과목에 맞닥뜨리면 뇌를 강화해서 나아갈 생각을 하는 대신 나의 뇌는 여기까지가 한계다고 잘못 판단합니다. 법칙 1의 결론입니다. 대다수는 뇌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기에 가능성을 제한받고 작은 성취밖에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법칙, 실패를 사랑하라. 틀릴수록 성장하는 인간의 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나 실패를 합니다. 이때 우리의 반응이 어떨까요? 망했다입니다. 매우 많은 사람들이 실수나 실패를 부정적인 반응으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틀리거나 실패하는 것은 나쁘다는 관념을 가지고 성장했습니다. 아이들이 살아오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는 결국 해내지 못하며 힘들게 노력해야만 하는 그 사실은 자기에게 능력이 없다는 증거라는 잘못된 생각을 주입받으면서 자라납니다. 하지만 어려워서 쩔쩔매고 틀릴 때가 뇌가 성장하기에 최적의 시간이다. 빈번하게 틀리고 어려워 쩔쩔매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초심자에서 전문가로 성장한다. 이것은 어렵고 까다로운 활동을 하느라 시행착오를 겪을 때 오히려 뇌 활동이 증가하고 틀리지 않고 제대로 일을 할 때는 뇌 활동이 감소한다. 성장을 경험하려면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를 붙잡고 씨름해야 한다.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고 학생들에게 실수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한다. 이것이 핵심이다. 결국 실수나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교사로서 혹은 부모로서 우리는 아이가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즉 쩔쩔매며 힘들게 노력하는 분투의 과정을 들어주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믿으라. 뇌와 몸을 바꾸는 마인드셋. 부모가 아이에게 하는 칭찬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해로운 칭찬도 있습니다. 능력은 고정불변의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칭찬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떤 일을 잘하지 못하거나
실패하면 스스로 똑똑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리고 그 뒤로도 계속 그 판단에 미루어 자신을 평가하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신체와 뇌도 함께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은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정된 사고방식은 자기 지능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정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경우는 갈등이 일어나면 공격적으로 바뀌고 보복 충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증오심과 수치심, 인용 편견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인드셋은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유연하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발언은 피해야 합니다. 전 그림을 진짜 못 그리는데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직 그림을 잘 그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쟤들도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다. 학생들은 뇌 성장과 마인드셋에 대해서 배우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배우든 노력하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고 결국에는 탁월하게 두각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에게 그저 더 열심히 노력하라고 격려하고 학생이 틀리거나 실패했을 때 그들이 그동안 기울인 노력을 칭찬해주는 것이 도리어 잘못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실패했을 때 받는 칭찬의 의미가 위로라는 걸 바로 간파해내기 때문이다. 학습 과정을 칭찬하되 만약 학생이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경우 무턱대고 격려하지 말고 다른 전략이나 접근법을 찾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 반드시 중요한 성취로 이어지는 노력을 칭찬해야 한다. 학생이 문제를 붙잡고 씨름했는데 끝내 못 푸는 상황에서 교사는 자기 생각을 바로잡기로 마음먹은 점과 노력을 통해 정답에 가까워졌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격려할 수 있다. 네 번째 법칙입니다. 다양한 방법의 솔루션을 찾아라. 신경 경로를 최적화하는 창조적 발상의 힘입니다. 한마디로 다차원적인 접근입니다. 이 다차원적인 접근으로 수학에 접근할 때 수학을 숫자뿐 아니라 단어나 시각, 모델, 알고리즘, 도표, 그래프, 움직임과 촉각 등을 통해서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옆에 즐거워하는 학생들의 모습 보이죠? 잠든 뇌를 깨우는 다차원적인 접근법. 자, 짧은 시간 동안 하나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점이 몇 개 있는지 알아맞추라고 문제를 냅니다. 점을 하나씩 세지 말고 몇 개씩 집단으로 묶는 방법으로 접근하라고 과제를 내줍니다. 자, 잠깐 보겠습니다. 보셨죠? 자,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무려 24가지 방법이 있었고 이 방법을 학생들이 계속 하고 싶어 했으나 수업 종이에 올려서 그만뒀다고 합니다. 다양한 사고로 뇌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해지고 뇌 발달이 강화된다. 신경과학자들은 유동적이고 유연한 뇌는 여러 개의 영역이 협력할 때 나타나는 동시성에서 비롯된다고 결론 내렸다. 우리가 수학이나 영문학, 과학 등의 과목을 학습할 때 창의성을 개발하고 사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바라볼 기회라고 생각하면 뇌와 신경이 자극을 받아 모든 것이 바뀐다. 뇌가 성장하고 신경 경로가 연결된다. 교사는 정해진 문제 풀이 방식에서 벗어나 모델, 단어, 동영상, 음악, 데이터, 그림 등 시각적인 것으로 교육 과정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이에 따라 교실은 늘 똑같은 것이 반복되던 공간에서 다양성이 넘쳐나고 창의성이 환영받는 공간으로 바뀐다. 뇌가 고정되어 있다는 잘못된 믿음은 내가 틀렸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을 불러온다. 그 두려움은 우리를 얼어붙게 만든다. 그에 반해 성장과 노력, 다차원적인 접근법은 우리를 해방시킨다. 다차원적인 접근법으로 일하고 살아가면 어떤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아도 대안이 될 경로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차원적인 접근법은 우리 앞에 언제나 여러 가지 길이 있음을 알려준다. 다섯 번째 법칙은요. 문제 해결을 서두르지 마라. 빠른 생각을 이기는 유연한 생각입니다. 빠른 속도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거나 느린 것은 지능 수준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작업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다른 뇌 영역과 마찬가지로 연습을 통해 개발되는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압박감에 짓눌릴 때 작업 기억이 방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뇌 변화는 신경 연결과 시냅스가 형성되며 생기는데 이 과정은 언제나 매우 느리게 진행된다. 힘들게 노력하고 느리게 학습하는 학생이 장기적으로는 성취도가 더 높았다. 빠른 학습을 지향할 때 생기는 부작용은 느린 학습자가 빠른 학습자와 자신을 비교할 때 나타난다. 느린 학습자는 대개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깊이 있는 이해보다 암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와 분위기는 오히려 수학을 깊이 탐구해보려는 학생이 수학의 등을 돌리게 만든다. 암기로 수학을 공부한 학생도 피해를 보기는 매한가지다. 결국 고성취자와 저성취자의 차이는 숫자를 다루는 유연성의 차이에서 납니다. 숫자 토크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18 곱하기 5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단순하게 곱하기 공식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 숫자를 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은요, 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방법인데요. 18 곱하기 5를 18 곱하기 10으로 계산을 하고 10은 2로 나누면 5가 된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전체를 2로 나누면 90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단순하게 계산하는 것보다 이렇게 유연하게 숫자를 다루는 능력, 이 부분이 성취의 차이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지금껏 우리는 숫자는 고정되어 있으며 수학은 철저하게 규칙과 법칙을 따른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학생이 수학에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숫자를 가지고 놀 줄 알아야 합니다. 개방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부터 100까지 더한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더하는 것이 아니라 천재적인 수학자 가우스는 이렇게 풀었다고 하죠. 첫 번째 있는 1과 맨 뒤에 있는 100을 더하면 101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규칙을 발견해서 결국 101이 50쌍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돼서 5050이라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1부터 10까지의 더하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와 관계된 재미난 유튜브 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대할 때 색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다. 바로 그때 뇌에 압축해 저장시킬 개념을 배우고 전체를 이해하는 토대를 튼튼하게 다질 수 있다. 수학적 사고는 수학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시간에도 사용할 수 있다. 많은 지식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유연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더 높은 성취를 거둔다. 오늘날은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며 더 높은 평가를 받는다. 너무 많은 지식은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 패턴 또는 우연한 연결을 포착해야 풀 수 있는 창의적인 문제를 전문가는 풀지 못하는 반면 해당 분야의 문외한 사람이 뜻밖의 쉽게 푸는 것도 바로 이런 연유에서다. 여섯 번째 법칙입니다. 내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연결하라. 모든 한계를 없애는 협력의 힘입니다. 사회적 뇌를 자극하는 협력입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의 60%가 미적분에서 낙제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계의 미국인 학생은 단 한 명도 낙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은 혼자서 공부를 한 반면 중국계 미국인 학생은 모여서 단체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중도의 학습을 포기하는 이유는 힘든 학습 과정을 오로지 자기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 명이 그 무게를 나눠 감당하니 큰 변화가 생긴다. 또한 다양한 생각을 연결할 기회가 주어질 때 학생들의 학습 방법이 바뀐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자기 생각을 연결지으려면 높은 차원의 이해가 필요하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소통을 잘하려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잘 가꾸며 차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 차이와 다양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아이든 어른이든 관점을 바꾸고 다양한 방식으로 배우는 습관을 들이면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도 바뀐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할 때 닫혀있던 자기 마음을 여는 데 도움을 주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굴지 않고 자기와 관련된 불확실한 것을 포용하며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자원을 찾는 접근법은 서로를 더욱 단단하게 이어준다. 결국 우리는 모를 때는 모른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합니다. 새롭게 발견하는 기쁨을 알고 호기심이 넘치며 불확실한 상태를 행복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이 훨씬 중요합니다. 만약 학부모로서 자녀와 어떤 문제를 놓고 토의한다면 아이를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문제를 함께 풀려는 동반자가 되어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가니 가르쳐 달라고 아이에게 부탁해 보십시오.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를 가르친다는 입장이 무척 재미있을 것입니다. 아이의 자존심과 함께 학습 효과가 높아짐은 당연합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입니다. 심지어 혼자 책을 읽을 때조차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지닌 생각을 자기 안에 녹여내며 이것을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학습의 본질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유연하고 성장합니다. 본투의 과정과 실패가 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장 마인드셋, 믿음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뇌의 연결을 강화하는 다차원적인 접근법도 살펴보았습니다. 유연한 사고, 그리고 사람, 그리고 다른 생각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책 읽는 마을 세 번째 조블로의 언락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정관념이 깨지셨나요? 물론 짧은 시간에 지금까지 굳어온 고정관념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가 계속 성장한다는 것, 어려움이 오히려 뇌의 성장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 무엇보다 문제를 해결할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 그동안 우리의 아이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어 주었다는 것 등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며 다음 책 리뷰를 기대해 주세요.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